이번 시간에는 그림책의 내용적인 특성과 구성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상희 선생님이 쓴 그림책 쓰기라고 하는 책, 랜덤하우스에서 나온 이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특성을 총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다루는 내용 중에서 내용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이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글과 그림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림책에서 글은 그림을 반복하지 않고 그림도 글을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리 슐레비치를 비롯한 여러 작가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행함으로써 그림책의 글에 나타나 있는 것을 굳이 그림으로 똑같이 묘사하지 않고 또 그림책의 그림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굳이 그림책에서 글로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글과 그림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2가지 기호로 인해서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림책은 굉장히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듀얼 어디언스라고 해서 이중 독자, 이중 청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듀얼 어디언스. 그러니까 이중적인 독자층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이가 어린 유아들이 이 그림책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아들만 이 책을 볼까요? 이 책을 만드는, 생산해내는, 창작해내는 작가라든지 출판사 편집자라든지 유통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그림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관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성인이죠. 물론 어린이 작가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대체로 이 그림책의 창작에 관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책을 아이들이 직접 구입해서 볼 수 있나요? 아이들에게 이 책을 골라서 구입해서 건네주는 사람은 대체로 성인이죠. 부모나 교사에 의해서 그림책이 구입되거나 이제 빌려지거나 혹은 선택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어린 유아들에게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 역시, 그러니까 유아와 같이 그림책을 읽는 사람 역시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은 유아들이 첫 번째 독자이기도 하지만 이 유아에게 책을 만들어주고 구입해서 주고 선택해주고 읽어주는 성인도 함께 읽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그림책을 이제 향유하는 층이 예전에는 당연히 유아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태어나서부터 정말 100세까지, 그래서 0세부터 100세까지 읽는 책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을 만큼 그림책이 성인들에게도 청소년에게도 혹은 이 어르신들에게도 그림책이 상당히 향유가 되고 있어요. 유아들만의 장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대가 어린이를 포함해서 그림책을 창작하고 선정하고 읽어주는 어른, 세상 모든 어린이, 교사, 부모가 포함된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세대가 독자라는 점, 이 점이 굉장히 복잡하고 독특한 그림책 내용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책 작가 중에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책, 현대 그림책의 분기점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작가인 모리스 앤닥은 그림책 만들기란 환장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한숨을 쉬곤 했대요.
자, 어쨌든 그림책은 어린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그것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책이 아니다. 어린이 책 장르를 훌쩍 뛰어넘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책의 한 장면을 먼저 글을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초지 끄트머리, 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던 부엉이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목초지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엉이 그림자 하나가 커다란 나무 그림자에서 떨어져 나와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입안에 열기가 가득히 담겨서 할 말이 가득히 열기가 되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엉이 그림자가 다시 부엉부엉 울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어요? 한 장면에 배치된 글인데요. 부엉이와 보름달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이 책을 보았을 때 이 책의 주인공은 이제 이 가족들은요 독특한 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밤에 숲에 아빠랑 같이 가서 그 야생의 부엉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하자면 어떤 이제는 아기가 아니라 이제 다 큰 형님이 되었다 라는 어떤 작은 마치 성인식 같은 그런 의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동생들은 항상 그 위의 형이나 이제 오빠가 아빠랑 함께 산에 가서 부엉이를 보고 온 그런 밤을 지나고 나면 그 형을 되게 부러워했던 거예요. 오빠를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멋진 경험을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의례를 당당하게 치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의 차례가 되었냐면 한 6살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여자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본인의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추위와 두려움을 무릅쓰고 밤중에 겨울에 숲속으로 부엉이를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떨리고 설레이기도 하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씩씩하게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부엉이를 만나고 싶은데 소리는 들리는데 계속 보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 부엉이를 빨리 만나고 돌아가고 싶은데 마침내 부엉이의 존재를 이제 목격하고 난 후에 아빠와 함께 그 아주 멋진 체험을 공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와 자신의 체험을 함께한 우리로 인식을 합니다. 자신과 아빠를 우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아나 어린이가 성인과 우리로서 함께 중요한 체험을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책을 아이가 읽는다면 어떨까요? 나이대별로 이 책을 읽을 때 각각의 연령에서 이 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꾸로 말해서 이 책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연령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대체로 대부분의 책들은 어느 연령에서든 그 연령에 맞게끔 그 책을 소화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이제 3살 정도 되었던 아이가 본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미지를 좀 쓰기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주로 저희 아이 이미지를 쓰는 편인데요. 이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이 사진을 보면 아이가 만약에 이 정도 나이의 아이가 그 그림책을 본다. 부엉이와 보름달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본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숲에 있는 그 그림 속에 있는 숲에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즐거워할 것 같아요. 장면들 그림 곳곳에 숨어있는 동물들을 찾으면서 여기 있다, 누구 있다, 혹은 나무, 겨울, 눈, 엄마랑 눈 가지고 놀았었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림책 주인공인 6살 정도의 아이가 이 책을 읽는다면 아주 이 감정이 이입돼서 동일시가 되어서 함께 그 체험을 누리는 것처럼 빠져들 거예요. 혹은 이렇게 엄마가 다 큰 성인이 이 그림책을 읽는다면 어렸을 때 나도 아빠랑 그런 경험을 했었지. 나도 어릴 때 저렇게 뭔가 언니처럼 되고 싶고 형처럼 되고 싶어서 그 나이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린 적이 있었지. 혹은 아빠랑 어떤 추억이 있었지. 추운 겨울에 이러한 일들을 했었지. 이러한 경험들을 떠올리거나 혹은 나도 우리 아이랑 깊은 산에 겨울에 밤에 이런 독특한 체험을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우리 아이랑 겨울에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겠다. 부엉이를 보러 어디로 가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이렇게 할머니가 이 책을 읽는다면 오래전에 부엉이를 마주쳤던 경험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부엉이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들을 떠올리거나 혹은 이렇게 그림책이 그림으로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참 놀랍구나, 멋지구나, 웅장하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 깨달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령이 서로 다를지라도 한 권의 책을 그 연령에 맞게 그 독자들이 각각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그 책을 바라보고 즐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의 독자는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유아도, 어린이도, 엄마도, 할머니도 즐길 수 있는 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책 독자 연령을 어느 한 연령대로 딱 정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림책은 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책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산문하고 상당히 달라요. 아주 간결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있는 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림책의 글은 시와 같아서 그림책이란 시와 그림으로 이루어진 예술 도서다 라고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100인생 그림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0세부터 시작해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그 면이 한 장면이 한 나이를 대표하는 글과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본문 내용이거든요. 0. 난생 처음 네가 웃었지. 널 보는 이도 마주 웃었고 0세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그 연령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2분의 1 아직 1세는 아니에요. 2분의 1 6개월 정도 됐을 때 손 가까이 있는 건 뭐든 붙잡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다 붙잡죠. 1세가 됐을 때 돌 됐을 때 이 나이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장면으로. 하지만 손에서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지. 그게 중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하고 연결을 시키면서도 이 1세 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부터 2, 3, 4 매 장면 한 장씩 넘길 때마다 100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특히 어른들이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 전에 어린 시절, 뭐 내가 청년일 때 이럴 때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아직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20살, 21살 이렇게 되죠. 이 책에서 제가 몇 장면을 한번 읽어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12세가 되면 벌써 엄마 아빠보다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구나 라는 글과 함께 능숙하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의 모습이 나와요. 다음 장에 13세가 되면 그런데 엄마 아빠는 대체 언제쯤에야 친구들 앞에서 널 우리 귀여운 토끼 라고 부르지 않게 될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19살, 19로 오면 가끔은 네 자신이 싫어지기도 할 테고 사람도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20살로 오면 15살이었던 때가 언제였나 싶을 거야. 5년 전이 정말이지 아득한 옛날 같을 거야. 여러분들 20살 때 이러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대체로 21살이죠. 이제 20살, 22살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21살도 제가 읽어보면 네가 어릴 때 쓰던 방이 얼마나 작은지 놀랐지. 이런 글하고 같이 그림은 작은 공간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작은 장난감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22, 22 숫자에 해당하는 그림도 한번 제가 장면을 읽어볼게요. 어딘가로 나아가고 싶다면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깊이 생각해보고 떼어야 해. 이러한 글이 적혀 있고요. 그림은 암벽 등반하는 거. 클라이밍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이 연령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책은 어린이의 생활 속에 깊이 느끼고 생각하는 자리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으면서 각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걸어온 길이 다르잖아요. 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다른 느낌을 받고 서로 좋아하는 장면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림책은 그림을 감상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어린이의 마음에 이야기의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림책은 질 좋은 그림과 글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서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술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책의 내용적인 특성을 살펴봤고 그림책의 구성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책의 글쓰기는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야기를, 그림책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일단 열심히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다양한 좋은 그림책을 자주 접하고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림책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독자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책은 작가들이 독자들에게 읽어주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도 떠오르고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겠구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겠구나, 이런 게 이제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림책을 좀 구할 수 있다면 이 그림책을 가까운 가족이나 혹은 어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어린이들에게 읽어주는 경험을 가져보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참 권하기가 어렵지만 혹시 우리가 2단계가 해제되어서 1단계가 되고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제가 직접 여러분과 많은 그림책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읽어주는 시간도 가져보고 하면 좋겠네요. 자,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그림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에서 전달하는 내용과 그림이 전달하는 내용. 자, 먼저 글. 그날 밤에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이런 장난을 했지.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가라면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날 밤에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이런 장난을 했지. 자, 글에서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보는요. 아,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이 맥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맥스가 늑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장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름이 맥스라는 거, 늑대 옷을 입고 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입니다. 이런 장난을 했지. 이런 장난에 해당하는 것을 작가가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림만 보고 글이 없었을 때는 이 친구가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알 수도 없겠죠. 이게 장난을 하는 건지, 이 아이가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인 건지. 근데 글과 그림이 서로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글을 통해 우리는 이 아이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맥스라는 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림을 통해서는 어떤 장난이냐면 텐트를 이제 걸어놓고 이제 곰인형은 여기다 붙잡아 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글과 그림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요. 근데 이 그림책의 내용이 구성되는 방식들이 이제 조금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글과 그림의 관계에 따라서. 첫 번째는 글과 그림이 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대칭을 이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1 대응처럼 우리가 글과 그림을 하나하나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잘자요 달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잘자요 등불, 잘자요 빨간 풍선, 잘자요 곰들, 잘자요 의자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문장이 나와 있고요. 여기 펜이 잘 안 보이는군요. 제가 다시 체크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Good night light and the red balloon.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Good night light, light를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light가 어디에 있죠? light가 여기에 있죠. Good night, the red balloon. 그러면 우리가 빨간 풍선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그 다음 Good night bears. 곰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잘 못 찾으면 곰인형이 어딨지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액자 속에 그림 속에 있는 곰 3마리. 곰 3마리 이야기 알죠? 아기 곰과 엄마 곰과 아빠 곰이 살고 있던 곳에 금발머리가 곰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금발머리가 들어와서 새 의자에도 앉아보고 3개의 죽도 먹어보고 3개의 침대에도 누워보고 하다가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Goodnight Bears 하면은 곰에게 눈이 가고요. Goodnight Chairs 하면은 의자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과 그림이 대응을 이루는 거예요. 대칭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럼 다음 글과 그림의 관계 유형을 보면 그림이 주로 내용을 전달하고 글은 최소한의 서술을 하는 경우예요. 지각대장 조언 같은 경우에는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덤불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나오더니 바지를 물어뜯었습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에 대해서 그림도 있죠. 근데 글은 최소한으로 서술을 한 것이고요. 그림이 주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긴 덤불인지 이 친구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가 사자를 만나서 어떤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 사자는 어떤 생김새였는지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가 학교에 가는 길, 그 길 위에 어떤 색채라든지 풍경이 어떠한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세 번째, 글과 그림의 관계 유형은요. 그림이 글의 상황이나 정서를 더 강화하고 상세하게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글에 있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분위기를 잘 끌어내는 거죠. 그림이. 눈 오는 날이라고 하는 에즈라 제키치의 그림책인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을 보면 이제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창밖에 눈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놀이를 하러 나갑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하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장면이에요. It was a stick that was just right for smacking a snow-covered tree. 그래서 나무 위에 있는 눈을 떨어뜨리며 놀이를 하는 것에는 나무 막대기가 제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에서는 스틱이 있고 이 스틱은 나무에 쌓인 눈을 뿌리는 것은 아주 제격이다라는 식으로만 되어 있지만 이 글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글로만 보면 얘가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사실은 확 와닿진 않잖아요. 아, 막대기를 가지고 놀겠구나라는 건 알지만 하지만 그림은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상세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포즈를 보세요. 막대기를 위로 올려서 눈을 찌르고 이 나무에서 눈이 이렇게 막 떨어져 나오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보니까 이 상황이 뭐 슬프거나 무섭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개구지고 장난기가 있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를 더 잘 표현하고 강화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글과 그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요. 이번에는 그림이 아닌 글이 주로 내용을 전달하고 그림은 선택적으로 글의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바바라 쿤이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책 미스 럼피우스입니다. 이 책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이 책은 아무래도 글이 길어요. 글이 대부분의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루핀 부인 집은 아주 작아요. 하지만 그 집에선 바다가 보인답니다. 집을 빙 둘러있는 바위 틈새에는 파란 꽃, 보랏꽃, 빨간 꽃들이 피어있지요. 루핀 부인은 아주 작고 늙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래요. 그건 나도 잘 알아요. 루핀 부인이 바로 우리 고모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옛날에 할머니가 꼬마였을 때 사람들은 할머니를 앨리스라고 불렀어요. 꼬마 앨리스네는 바닷가 도시에서 살았고요. 앨리스네 집 현관 계단에서는 커다란 돛담배들이 북적북적한 부두가 보였대요. 아주 옛날에 앨리스네 할아버지는 커다란 배를 타고 미국에 살러 왔댔거든요. 자, 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길죠. 원래는 루핀 부인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의 어린 시절, 할머니가 꼬마였을 때 바닷가 도시에서 살았다. 이 얘기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는요. 루핀 할머니는 생략하고 루핀 할머니가 꼬마였을 때, 그 앨리스라고 불렸을 때 현관 계단에서 그 꼬마 앨리스가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글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미스 럼피우스인데요. 앨리슨의 할아버지가 그 집 1층에 가게를 하나 내고 뱃머리 장식품도 만들고 인형도 깎고 하는 앨리슨의 할아버지는 예술가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바쁠 때면 앨리스가 할아버지를 도와서 하늘 색깔을 칠하기도 했대요. 되어 있죠? 이 글 그대로 이제 그림에서는 하늘색을 칠하고 있는 앨리스 그리고 앨리스 할아버지의 그 1층 가게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여기는 이제 앨리스가 할아버지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긴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5번째는 글과 그림의 관계에서 그림이 주로 내용을 전달하고 글이 그 일부를 선택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이 책은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그림이 주로 내용을 전달하고 글은 선택적으로 표현했다고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는 고릴라를 무척 좋아했어. 고릴라 책도 읽고 고릴라 비디오도 보고 고릴라 그림도 그렸지. 하지만 진짜 고릴라를 본 적은 없었어. 아빠는 한나랑 동물원에 가서 고릴라를 볼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거든. 자, 이 글 내용과 이제 그림을 보면 그림에서는 일단 한나가 혼자서 고릴라 책도 보고 여기 그림도 그려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나랑 아빠가 식사를 하는데 이 신문을 기점으로 해서 한나와 아빠와 한나가 서로 이렇게 벽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통이 별로 잘 되지 않고 서로 관계 맺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바쁘고 한나와 소통할 시간이 없고 그런 것들을 그림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고릴라 그림책의 한 장면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아빠는 너무 바빴어. 아빠는 지금은 안 돼. 토요일 날 어때? 하곤 했지. 하지만 주말이 되자 아빠는 너무 지쳤어. 아빠와 한나는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었어. 이 글은 이제 그림에서 말해주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빠는 너무나 바빠서 그런 거겠지만 사실은 한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아요. 굉장히 거리감이 있죠. 한나는 밝은 빛 가운데 있는 반면에 아빠는 어두운 방 안에 구석에 있고요. 한나가 아빠에게 다가가도 아빠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나만 뒤에서 아빠를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아빠와 한나와의 관계를 그림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째인데요. 우리가 이 글과 그림의 관계를 이 책 이상희 선생님은 총 7가지로 유형을 좀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 6번째와 7번째는 글과 그림이 서로 조금 뭐랄까요 대립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6번째 먼저 볼게요. 글의 흐름과 그림의 흐름이 각각 달라서 그 간극에서 생겨나는 아이러니를 구사하는 경우입니다.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지의 산책이라고 하는 팻 허친스의 그림책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타이틀 페이지예요. 속표지라고도 하죠. 네, 지금 로지는 닭이거든요. 로지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지 어디에 있죠? 네, 여기 이제 로지의 집에 있어요. 네, 로지가 산책을 갈 거예요. 로지가 산책할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갈 거구나. 자, 이 길을 따라서 로지가 어떻게 산책을 할지 한번 봅시다.
글 먼저 볼게요. 암탉 로지가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글에서는 암탉 로지가 산책을 나갔다고 했는데요. 그림을 보면 로지는, 물론 로지는 산책을 가는 거겠지만 로지 뒤에 보면 누가 있어요? 여우가 있어요. 호시탐탐 암탉 로지를 잡아먹으려고 여우가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우에게 지금 잡아먹힐 위기에 놓여있는 암탉인 로지인 거고요. 글에서의 중심은 산책을 나가는 거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타박타박 마당을 가로지르고 글에서는 로지가 가고 있는 글에 대한 내용만, 로지가 가고 있는 그 산책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고 그림은 어때요? 여우가 계속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의 시점은 로지의 시점이고요. 그림의 시점은 여우의 시점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여우가 잡아먹을 것 같은데? 다음 장 볼게요. 그런데 암탉 로지는 계속해서 산책을 가고 있고요. 여우는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서 이렇게 당하고 맙니다. 이 그림책은 계속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돼요. 글에서는 로지가 어디를 지나고 어디를 넘어서 산책을 가고 있다라는 내용만 글에 나오고 여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그림에서는 계속해서 로지의 뒤를 쫓는 여우, 암탉 로지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암탉 로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근데 여우가 로지를 잡아먹으려고 뒤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무언가 당해요. 그래서 글과 그림이 서로 각기 다르게 나아가면서 그 간극에서 오는 아이러니가 발생해서 그 아이러니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 그림책입니다. 7번째 유형, 마지막 유형인데 7번째 유형은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그 간극에서 생겨나는 긴장이나 모순을 구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로지의 산책처럼 글과 그림의 흐름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7번째 부분은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러니의 즐거움을 준다기보다는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것을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 긴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책은 존 버닝햄의 그림책이고 셜리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셜리야 이제 그만 욕조에서 나와. 이 책을 보면 처음에 첫 장면은 셜리야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욕조 안에 셜리가 들어가 있죠. 이제 목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엄마의 이야기는 항상 왼쪽 페이지에 나오고요. 엄마의 이야기에는 테두리가 있고 글이 있고 색깔이 다 칠해지진 않았어요. 여백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그림에 색채가 아주 가득하고요. 여기는 이제 셜리 관점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왼쪽에서 엄마는 다시는 욕조 안에 비누 넣어두지 마. 알겠지? 라고 셜리에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오른쪽 장면에서는 셜리가 아까는 욕조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비누를 지나 배수구를 통해서 어딘가로 모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셜리의 상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엄마 이야기는 항상 왼쪽에 나오고 셜리 이야기는 항상 오른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이 처음에 욕실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분명히 있었지만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셜리야, 목욕을 더 자주 해야 해. 엄마는 거울을 보고 있고요. 셜리는 아까 그 배수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상상의 세계에서 이제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목욕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구나. 엄마는 여기 정리하고 있고 셜리는 이제 오리 튜브는 떨어뜨리고 나무에 매달렸어요. 셜리야, 이 수건 네가 쓴 거야? 아니면 아빠가 쓴 거야? 엄마가 수건을 보고 있고 셜리는 기사 뒤에 이제 말을 타고 같이 가고 있어요.
온 바닥에 옷 던져놓은 것 좀 봐. 하고서 엄마가 바닥을 치우고 있고요. 셜리는 신나게 말 타고 달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셜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왼쪽 장면과 오른쪽 장면도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글은 항상 엄마의 말이었죠. 그래서 그 간극에서 생겨나는 긴장과 모순을 구사하고 있었어요. 자,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책이라도 최소한 3개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글이 말하는 이야기, 하나는 그림이 말하는 이야기, 하나는 글과 그림의 결합으로 생기는 이야기. 자, 그리고 글과 그림은 서로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를 완성시켜주고, 그런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림책의 글은 그림을 변화시키고, 그림책의 그림은 글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글 하나만 있을 때보다도, 그림 하나만 있을 때보다도 글과 그림이 합쳐져서 더 풍요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책의 특성 중에서 내용적인 특성과 구성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 이 수업은 그림책의 내용적인 특성, 구성적인 특성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